삼성은 복수라는 저급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삼성이 움직이자 베트남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고작 몇 천억 더 뜯으려다 수백 조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오만이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해오던 베트남 협력업체는 보호했죠. 죄 없는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순 없다는 마지막 한마디에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 대표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베트남 정부가 꽁꽁 숨겨왔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클레어 바이나트 39살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철수 타이밍을 계산하는 리스크 컨설턴트죠. 새벽 4시였습니다. 하노이 호텔방에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한 줄이 제 잠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긴급 소집, 오전 7시 협력사 대표 전원 출석, 언론 차단.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5년 이 일을 하면서 이런 문구는 단 한 가지만 의미했거든요. 폭탄이 터진 겁니다. 샤워도 대충 하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어요. 커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힘들 정도로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회의 장소로 향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계산뿐이었어요. 투자 환경 리포트가 뒤집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협력사 대표들을 전부 부른다는 건 또 뭘까요? 언론을 차단한다는 건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근 베트남 투자 데이터를 다시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굳었어요. 일정표 한쪽 구석에 박힌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생산기지 재배치 검토.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아시아에서 수없이 봐온 패턴이었으니까요. 정부가 욕심을 부리고 기업이 떠나고 노동자들이 버려지는 그 익숙한 흐름이었죠. 저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아시아식 쇼냐.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수백 명의 협력업체 대표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어요. 누군가는 손을 떨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숨막히는 침묵이 회의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죠. 저는 제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통역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헤드셋을 점검하고 있었고 정부 관계자들은 서류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맨 앞줄에는 한국 기업 측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노트에 연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리스크 트리거라고 크게 적었어요. 그 아래 4가지 항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세금, 전력, 정치 개입, 체면 싸움. 이 4가지 중 하나만 건드려져도 투자 환경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4가지가 전부 한꺼번에 터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제 옆자리에 앉은 레안 꾸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레안은 베트남 현지에서 오래 일한 투자 분석가였어요. 그는 정부 내부 사정에 밝았고 저와는 몇 번 함께 일한 적이 있었죠. 클레어, 이번 건 심상치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뭐가 문제인데요? 레아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건 윗선에서 일부러 키운 거예요. 특정 관료가 실적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실적이요? 레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자부 장관의 사위래요. 이번 건으로 승진하려고 한대요. 저는 입안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래요, 결국 권력놀이였군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체면 싸움. 드디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발표자가 단상에 올라섰고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간단한 문구 하나만 떠 있었습니다. 생산기지 재배치 계획.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배치라는 단어는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들리지만 실상은 철수를 의미했으니까요. 발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신중한 검토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 냉정함이 묻어났어요. 생산량 일부를 인도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증설부는 인도에서 진행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협력업체 대표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얘지는 게 보였죠. 어떤 대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떤 대표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어요. 대출이 떠올랐을 겁니다. 임금이 떠올랐을 겁니다. 계약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무너지는 도미노가 눈앞에 그려졌겠죠. 저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 몇 개가 문 닫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도시 하나가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질 겁니다. 상권이 텅 빌 겁니다. 외국 투자도 줄어들 겁니다. 신규 일자리는 사라질 겁니다. 한 도시의 경제가 마비되는 거였어요. 발표자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협력사 여러분께는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이렇게 무너지는군요. 레안이 다시 제게 속삭였습니다. 클레어,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레안의 눈빛이 심각했어요. 더 큰 게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도 결국 같을 거야. 다 떠날 거야. 그게 제가 아시아에서 배운 교훈이었으니까요. 기업은 결국 숫자 앞에서 사람을 버린다. 그게 현실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좀비처럼 걸어나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이 너무나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리스크 트리거 4가지를 다시 읽었어요. 세금, 전력, 정치 개입, 체면 싸움. 이 4가지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아직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의 아침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고 노점상들은 아침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는 곧 깨질 거라는 걸요. 회의장에서 터진 그 폭탄은 이제 막 번지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어요. 7년 전 그 사건을요. 동남아 하청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를요. 본사가 책임을 떠넘기고 노동자들이 버려지고 내부 고발자였던 제가 낙인 찍히던 그 순간들을요.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아시아는 결국 현장 노동자를 버린다는 걸요. 기업은 숫자 앞에서 사람을 버린다는 걸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도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도 결국 떠날 겁니다. 그게 제 예상이었어요.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그리고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군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멈췄어요. 자판 위에 올려진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그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20대에 제가 아시아를 처음 마주했던 그 순간들이요. 당시 저는 막 커리어를 시작한 풋풋한 리스크 분석가였어요. 열정으로 가득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죠. 그때 제게 주어진 프로젝트는 동남아 하청 공장 관리였습니다. 서구 다국적 기업 본사가 현지 공장들을 감독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일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작업 환경을 점검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안전 문제들을요.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곳,
환기 시스템이 고장난 곳, 비상구가 막혀 있는 곳들이 즐비했어요. 저는 본사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본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거였어요. 현지 업체에 압력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사람의 안전이 비용 문제로 전락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공장 관리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했고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몇몇 곳에서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해 여름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공장 중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환기 시스템이 고장 나 있던 그곳이었어요. 1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타버린 공장 건물 앞에 섰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유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고 정부가 조사에 나섰죠.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보고서를 공개하고 본사가 개선 요구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언론에 보고서를 넘겼고 본사의 태만을 폭로했죠. 처음엔 제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본사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책임을 현지 하청업체로 떠넘겼고 저를 문제를 키운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계약은 해지됐고 저는 업계에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거죠. 그 뒤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제 이름만 검색하면 그 사건이 따라붙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국 현장 노동자는 버려진다는 걸요. 기업은 숫자 앞에서 사람을 버린다는 걸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희생양이 된다는 걸요. 그 상처는 깊게 박혔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냉소가 뿌리내렸어요. 저는 더 이상 아시아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지배하는 나라들에 대한 편견이 강해졌죠. 한국도 그중 하나였어요. 재벌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정치와 기업이 얽혀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도 결국 같을 거라고요. 숫자 앞에서 사람을 버릴 거라고요. 그게 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확인됐다고 믿었어요. 한국 기업이 재배치를 발표했을 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또 시작이군요. 또 사람들이 버려지는군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7년 전 그 트라우마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노동자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심장이 빨라졌어요.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한국 기업도 결국 같을 거야. 다 떠날 거야. 그게 제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오늘 회의장에서 본 한국 측 인사들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마치 이 결정이 그들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겠죠. 기업은 결국 이익을 따릅니다. 사람보다 숫자를 선택하죠. 그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노이의 오후 거리가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곧 이 평화가 깨질 거라는 걸요. 협력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일자리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결국 약자에게 돌아갈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또 같은 걸 보게 되는군요. 또 사람들이 버려지는 걸 보게 되는군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무력하게 지켜만 볼 겁니다. 7년 전처럼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레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일 아침 다시 만나요.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알려줄 게 있다는 건 상황이 더 복잡하다는 뜻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어요. 긴 그림자가 거리를 덮어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업도 결국 떠날 겁니다. 그게 제 예상이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마치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착각일 겁니다. 기업은 결국 이익을 따릅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침대에 다시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첫 문장을 쓰기도 전에 손이 멈췄습니다. 7년 전 그 공장 앞에 섰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타버린 건물, 울부짖는 유가족들, 그리고 무력하게 서 있던 저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번에도 같을 겁니다. 또 사람들이 버려질 겁니다. 그게 제 세계관이었고 제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 통증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레안과 하노이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클레어, 이거 봐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인쇄된 문서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투자 감면 약속 철회 내부 문건.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죠? 레안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3년 전 한국 기업이 이곳에 투자할 때 정부가 약속한 세금 감면 혜택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슬금슬금 철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문서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감면받기로 했던 금액, 실제로 부과된 금액, 그 차액이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약속 위반이잖아요. 레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그가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전력 공급 일정표가 적혀 있었어요. 작년 여름 폭염 때 한국 기업 공장에 선택적으로 단전을 실시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선택적 단전이요? 레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은 전력이 유지됐어요. 한국 기업만 단전됐죠. 생산 라인이 멈췄고 납품이 지연됐어요. 손실이 수백억 원이에요. 저는 문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단전 시간, 빈도, 피해 규모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이건 고의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전력은 생산의 생명줄입니다. 그걸 끊는다는 건 기업을 죽이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레안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레안이 주변을 살피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에요, 클레어.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거군요. 레안이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정타예요. 그 문서에는 녹취록이 적혀 있었어요. 정부 관료와 한국 기업 측 인사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못 떠나. 우리가 갑이야. 투자 회수도 못했는데 어디 가겠어. 더 짜내면 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레안을 바라봤습니다. 이 녹취록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레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부에 양심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넘긴 거예요. 저는 다시 문서를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건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권력놀이였어요. 약자를 쥐어짜는 탐욕이었습니다. 레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레어,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레안의 눈빛이 심각했어요. 이 일을 주도한 관료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투자부 장관의 사위예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위요? 레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관료예요. 야심이 대단하죠. 이번 건으로 실적을 올려서 승진하려고 한대요. 저는 입안이 씁쓸해졌습니다. 권력 가족 카르텔이군요. 레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장인 덕분에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기업은 그의 실적을 위한 재물이 된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또 이런 권력 놀이가 사람을 갈아넣는군요. 7년 전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본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됐던 그때요.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권력자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약자들은 버려지는 거죠. 저는 레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은 뭐라고 해요? 레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항의했대요. 하지만 정부가 계속 압박하니까 결국 재배치를 결정한 거죠.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떠나는군요. 레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레어, 당신은 한국 기업이 완전히 철수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환경에서 누가 남아있겠어요. 레안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확신은 확고했으니까요. 기업은 결국 이익을 따릅니다. 사람보다 숫자를 선택하죠. 한국 기업도 예외일 리 없었어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모여있는 공단 지역이었어요. 작은 공장들이 즐비했고 노동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곧 일자리를 잃을 겁니다. 한국 기업이 떠나면 협력업체들도 무너질 거예요. 그럼 이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나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7년 전 그 공장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이렇게 평범하게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군요. 레안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레어, 협력업체 대표들이 은행에서 호출받기 시작했대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레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물량이 줄면 상환 능력이 없다는 거죠. 대출 회수에 들어간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됐군요. 레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부동산도 흔들릴 거예요. 공장 주변 상권도 무너질 거고요.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식당, 편의점, 작은 상점들이 보였어요. 이 모든 게 한국 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 덕분에 유지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 무너지면요. 이 거리 전체가 텅 빌 겁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도미노 1단계 협력업체 은행 압박. 도미노 2단계 부동산 폭락. 도미노 3단계 상권 붕괴. 도미노 4단계 실업 급증. 도미노 5단계 도시 경제 마비. 레안이 제 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다른 외국 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보류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환경에서 누가 투자하겠어요? 레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부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기 수익에만 눈이 멀어서 장기적 손실은 못 보나 봐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원래 그래요. 눈앞의 이익만 보죠. 레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레어, 이 상황을 어떻게 봐요? 저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곧 완전 철수할 겁니다. 협력업체들은 무너지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뒤늦게 후회하겠죠. 레안이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망설임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어요. 제 예측은 확고했으니까요. 이건 제가 수없이 본 패턴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정부, 압박받는 기업, 희생되는 노동자. 항상 같은 결말이었죠. 기업은 떠나고 약자는 버려집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레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레어, 혹시 한국 기업이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기업은 결국 이익을 따릅니다. 감정으로 경영하지 않아요. 레안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걸었어요. 공단 지역을 벗어나 시내로 향했습니다.
하노이의 오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활기는 곧 사라질 거라는 걸요. 한국 기업이 떠나면 이 도시는 침체될 겁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비가 줄고 경제가 얼어붙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약자에게 돌아갈 겁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받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세금 약속 파기, 선택적 단전, 협박성 발언, 그리고 권력 가족 카르텔.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었어요. 이건 체면 싸움이었습니다. 권력자의 욕심이 한 도시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리스크 평가 투자 환경 악화, 완전 철수 가능성 높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예상 피해 규모 도시 경제 마비 수준.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노이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업은 곧 떠날 겁니다. 그게 제 확신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틀 뒤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마야 로엘이었어요. 영국 출신 국제금융기자로 동남아 경제를 오래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저와는 몇 년 전 한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었죠. 클레어, 지금 하노이에 있죠? 마야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에요? 만나야 해요. 지금 당장.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마야의 톤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마야가 호텔 이름을 댔어요. 시내 중심가의 조용한 호텔이었습니다. 1시간 뒤에요. 로비 카페에서 만나요.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마야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손짓으로 불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야가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클레어, 이거 봐요. 화면에는 문서 스캔본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 내부 평가 보고서 한국 기업 압박 전략. 저는 마야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마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 고발자한테 받았어요. 정부 안에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더군요. 저는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세금 인상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한국 기업을 압박해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내는 거였어요. 문서에는 구체적인 전략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단계 1 세금 감면 약속 철회로 재정 압박. 단계 2 전력 공급 불안정으로 생산 차질 유발. 단계 3 언론 활용해 한국 기업 이미지 타격. 단계 4 협상 테이블에서 추가 투자 요구.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계획된 압박이었어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공격이었습니다. 마야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더 있어요. 다음 문서에는 전력 차단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작년 여름 폭염 때 한국 기업 공장만 선택적으로 단전한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압박이었던 거죠. 문서에는 심지어 예상 피해까지 계산돼 있었어요.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히면 한국 기업이 협상에 나설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입안이 씁쓸해졌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에요. 마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그녀가 다음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녹취록이 적혀 있었어요. 레안이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의 회의 내용이었어요. 어차피 못 떠나. 투자 회수도 못했는데 어디 가겠어. 압박 강도를 높여. 더 짜낼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순한 편이야. 조금만 밀면 돼.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된 착취였습니다. 마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 문서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금은 표면일 뿐이에요. 진짜는 전력 차단과 협박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나요? 마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투자부 차관이에요. 장관의 사위죠. 저는 레안에게 들었던 내용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번 건으로 실적을 올려서 장관으로 승진하려고 해요. 한국 기업은 그의 발판이 된 거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권력 가족 카르텔이군요. 마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미 언론 플레이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다음 문서를 보여줬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PR 전략 한국 기업 책임론 확산.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 그 책임을 한국 기업에게 돌리겠다는 거였습니다. 베트남은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 기업이 일방적으로 떠났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거죠. 심지어 기자 브리핑 자료까지 준비돼 있었어요. 한국 기업의 무책임한 철수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베트남 정부는 협상을 시도했으나 한국 기업이 거부했다. 이는 외국 자본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완벽한 희생양 만들기였어요. 정부가 압박해서 쫓아내놓고 책임은 기업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였습니다. 7년 전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본사가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저를 문제 만든 사람으로 몰았던 그때요.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권력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약자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죠. 마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 문서들을 공개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위험해요. 저는 마야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마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문서를 넘긴 내부 고발자가 지금 위협받고 있어요. 신변이 위험한 상황이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년 전 제가 내부 고발했을 때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낙인, 협박, 고립. 그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마야가 계속 말했습니다. 클레어,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또다시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7년 전 그때처럼요. 마야가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 자료들 복사본이에요. 당신이 판단해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무거웠어요. 이 자료들은 진실이었지만 동시에 폭탄이기도 했습니다. 공개하면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클 거예요. 저는 마야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마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예요. 정부가 철저히 숨겼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은 자기들이 왜 이런 압박을 받는지도 모르고 재배치를 결정한 거네요. 마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단지 투자 환경이 나빠졌다고만 생각할 거예요.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지 모르죠. 저는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문서들이 떠 있었어요. 계획된 압박, 전력 차단, 협박, 희생양 만들기. 모든 게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은 그 각본 속 희생양 역할을 맡은 거죠. 저는 마음속 깊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또 이런 권력 놀이가 사람을 갈아넣네요. 7년 전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7년 전엔 저 혼자였어요. 증거도 부족했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손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야라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야를 바라봤습니다. 마야, 이 자료들을 보도할 수 있나요? 마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너무 일찍 공개하면 정부가 막을 거예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일까요? 마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예요. 그때 진실을 밝히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야의 말이 맞았어요.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일찍 공개하면 정부가 은폐할 거고 너무 늦으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태블릿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진실이 이기게 해야 해요. 마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클레어, 당신 변했네요. 7년 전 그 사건 이후로 냉소적이었잖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야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7년 동안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믿지 않았고, 정부를 믿지 않았고, 사람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요. 뭔가 달랐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마야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께 해요. 진실을 밝히는 거죠. 저는 처음으로 희망 같은 걸 느꼈습니다. 7년 만에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가방 속 태블릿을 의식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들어 있었어요. 권력자들의 탐욕, 계획된 압박, 희생양 만들기. 모든 게 폭로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7년 전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부 고발 후 겪었던 고통들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해요. 이번엔 진실이 이겨야 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도시가 무너지는 걸 지켜봤어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재배치 발표 이후 며칠간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건 폭풍 전 고요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졌어요. 협력업체 대표들이 은행에서 호출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레안을 통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제게 한 협력업체 대표를 소개해 줬습니다. 응우엔 반탄이라는 5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작은 전자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게 주력 사업이었죠. 저는 그를 만나기 위해 그의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장은 공단 외곽에 있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응우엔 씨는 저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클레어 씨, 저는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응우엔 씨가 한숨을 쉬며 서류 한 장을 제게 건넸어요. 은행 통지서였습니다. 대출 상환 요구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한국 기업 물량 감소로 인한 상환 능력 저하를 이유로 대출금 전액을 3개월 내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이 눈에 들어왔어요. 200억 동, 한화로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응우엔 씨를 바라봤습니다. 3개월 안에 이 금액을 상환할 수 있나요? 응우엔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한국 기업 물량이 있어야 상환할 수 있는데 그 물량이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이 공장을 20년 넘게 운영했어요. 직원들이 50명이에요. 그 가족들까지 치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공장으로 먹고 살아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응우엔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은행은 공장을 담보로 잡았어요. 갚지 못하면 공장을 넘겨야 해요. 그럼 저는 뭐가 남죠? 직원들은 어쩌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백 개 협력업체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응우엔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 협력업체 대표들이 요즘 매일 밤 술을 마셔요. 앞이 안 보이니까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7년 전 그 공장 노동자들이 떠올랐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던 그 사람들이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협력업체 공장들도 보였어요. 문은 열려 있었지만 활기가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불안감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도미노가 무너졌습니다. 부동산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레안이 제게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공단 주변 지역의 매물이 급증했어요.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불안한 지역의 부동산을 사겠어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 그 다음엔 20%. 한 달도 안 돼서 30% 이상 폭락했어요. 저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물이 나오면 일주일 안에 팔렸어요. 이제는 3개월 넘게 안 팔려요. 가격을 반으로 깎아도 관심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난다잖아요. 그럼 이 동네는 끝이에요. 일자리 없으면 사람들 다 떠나요. 그럼 부동산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결국 그 지역의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떠나고 부동산은 가치를 잃어요. 세 번째 도미노는 상권 붕괴였습니다. 공단 주변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단 인근 상가를 걸어봤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활기찬 거리였어요. 식당, 편의점, 카페, 옷가게들이 즐비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게 절반 이상이 임대 표지판을 붙이고 있었어요. 문을 연 가게들도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도시락 싸오는 사람이 많아요. 돈을 아껴야 하니까요. 저는 빈 테이블들을 둘러봤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5명뿐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러다 저도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임대료도 못 내겠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기업과 직접 관계도 없었어요. 그저 공단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했을 뿐이죠. 하지만 도미노는 이런 무고한 사람들까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외국 투자 보류였습니다. 레안이 제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다른 외국 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보류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한국 기업 사례를 보고 누가 투자하겠어요. 세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전력 공급도 불안정하고 정부가 협박까지 한다는데요. 레안이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 하나가 신규 공장 계획을 취소했대요. 싱가포르 기업도 투자 재검토에 들어갔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미노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일주일 뒤에 터졌습니다. 마야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저는 서둘러 호텔 카페로 갔습니다. 마야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클레어, 큰일이에요. 그녀가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문서 하나가 떠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론 브리핑 자료 한국 기업의 무책임한 철수.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업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결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선을 다해 협상했으나 한국 기업이 거부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는 외국 자본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정부가 압박하고 세금을 올리고 전력을 끊고 협박했으면서요. 이제 와서 한국 기업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마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문건이 이미 일부 기자들에게 돌고 있어요. 곧 보도될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7년 전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공장 사고가 났을 때 본사가 책임을 하청업체로 떠넘겼던 그때요. 진실을 말한 저를 문제아로 몰았던 그때요.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권력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약자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죠. 저는 마야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건을 막을 수 있나요? 마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돌기 시작했어요. 막을 수 없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의 오후 거리가 여전히 분주했어요. 하지만 곧 이 거리도 변할 겁니다. 언론이 한국 기업을 악당으로 만들면 여론이 들끓을 거예요. 그럼 한국 기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완전 철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책임은 전부 한국 기업에게 돌아갈 거예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장면을 보는군요. 약자를 살리기 위해 진실을 말하면 누군가 희생양이 되는 거죠. 7년 전엔 제가 희생양이었어요. 이번엔 한국 기업이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마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클레어,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같은 걸 보고 있어요. 또 누군가 버려지는 걸 보고 있어요. 마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레어, 우리한텐 증거가 있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증거요. 네, 증거는 있었어요. 정부의 계획된 압박, 전력 차단, 협박, 모든 게 문서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7년 전에도 저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있었고, 사진이 있었고, 증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본사는 더 강한 권력으로 진실을 묻어버렸고, 저는 낙인 찍혔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마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또 누군가 희생될 거예요. 마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클레어. 우린 둘이 아니에요. 내부 고발자도 있고 증거도 명확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야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두려움이 자라났습니다. 7년 전 그 트라우마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부 고발 후 겪었던 고통, 낙인, 고립. 그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또 침묵해서 누군가 버려지게 둘 건가요? 마야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클레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을요.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협력업체 노동자들, 상점 주인들, 평범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자기들이 거대한 권력 놀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를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습니다. 정의감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억눌렀던 죄책감이었죠. 저는 마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실을 밝혀요. 마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클레어. 함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희생양이 될까요? 이번에도 진실이 묻힐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엔 침묵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2주 뒤 두 번째 소집 공고가 떨어졌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전원 다시 회의실로 모이라는 거였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대표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충혈돼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끝이라는 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은 완전 철수를 발표할 겁니다. 그게 제 예상이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업 측에서 새로운 인물이 단상에 올랐어요. 박도현이라는 이름표를 단 5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현지 법인장 겸 총괄 책임자였죠.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박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철수군요. 박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투자 환경 변화, 정책 불안정,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했죠. 회의장의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도현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신규 증설 계획은 다른 국가로 이전합니다. 회의장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그래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대표들의 얼굴을 봤어요. 절망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음 문장을 말했을 때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기존 협력사 물량은 100% 유지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박도현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규 증설은 타국으로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맺은 기존 계약, 기존 물량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투자 환경이 악화됐는데 기존 물량을 유지한다고요? 그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신규 증설을 다른 곳에서 하면서 기존 생산은 여기서 계속한다는 건 이중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었죠. 박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20년 가까이 일해왔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제품이 만들어졌고 여러분의 땀으로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신규 투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지만 여러분을 버리지는 않겠다고요. 회의장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대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고 어떤 대표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박도현이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순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죄 없는 사람. 대가.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건 기업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이건 숫자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언어였어요. 저는 박도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본사를 설득해야 했을 테고 주주들을 납득시켜야 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을 테죠. 하지만 그는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력업체를, 노동자들을, 사람들을 버리지 않기로요.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사람이었다가 곧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박수 소리 사이로 울음소리가 섞였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7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제 세계관이 흔들렸어요. 기업은 결국 숫자를 따른다. 사람보다 이익을 선택한다. 그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눈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졌어요. 한국 기업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떠안으면서도 사람을 지키기로 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동시에 뭔가가 자라나는 느낌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를 뜰 때 저는 박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법인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박도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죠?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인데요. 박도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비효율적이죠. 본사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그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오래전에 배웠어요. 단기 이익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저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박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신뢰예요. 사람들과의 신뢰.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아무리 큰 자본이 있어도 오래 갈 수 없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이건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박도현이 덧붙였습니다. 협력사 여러분은 우리와 20년을 함께했어요. 그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정부 정책이 바뀐 게 문제지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면 그분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이 매는 것 같았습니다. 7년 전 본사는 정반대 선택을 했었어요.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현장 노동자들을 버렸죠. 하지만 한국 기업은 달랐습니다.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사람을 지켰어요. 저는 박도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걸 배웠어요. 박도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도 배워가는 중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저는 회의장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7년 동안 쌓아 올렸던 냉소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기업은 결국 이익을 따른다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시아 기업은 사람을 버린다는 편견이 깨졌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어요. 희망 같은 걸요.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걸요. 레안이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지고 있어요. 레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결정, 놀라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믿을 수 없었어요. 레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레어, 당신이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 알아요. 하지만 한국은 당신 생각과 달라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레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대기업 나라로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안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한국을 편견으로만 봤습니다. 재벌, 정경유착, 권력. 그것만 봤죠. 하지만 오늘 봤어요. 그 이면에 있는 것을요. 사람을 지키려는 선택을요. 저는 레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한국을 잘못 봤어요. 레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클레어.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요.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회의 다음 날 저는 마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클레어 결심했어요? 마야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실을 밝힐 거예요. 마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제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기사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베트남 정부의 계획된 압박 한국 기업 사건의 진실.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야는 치밀하게 정리했어요. 세금 약속 파기, 선택적 전력 차단, 협박성 발언, 그리고 PR 조작까지. 모든 증거가 문서와 함께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마야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공개하면 파장이 클 거예요. 마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7년 전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내부 고발 후 겪었던 고통들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야가 있었고 레안이 있었고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었죠. 저는 마야에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도 넣어주세요. 리스크 컨설턴트로서 공식 분석 의견을요. 마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클레어, 확실해요? 당신 이름이 나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숨지 않을 거예요. 7년 전엔 혼자였습니다. 증거도 약했고 지지자도 없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업이 보여준 용기가 저를 떠밀었어요. 그들이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사람을 지켰다면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클레어. 함께 해줘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마야는 기사를 마무리했고 며칠 뒤 발행 준비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공개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리스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식 컨설턴트 보고서였죠. 거기에 모든 걸 담았어요. 세금, 전력, 정치 개입, 체면 싸움. 1장에 적었던 리스크 트리거 4가지가 전부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한국 기업이 아닌 신뢰를 깬 권력에 있다. 한국 기업은 압박 속에서도 협력사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제 커리어가 또 흔들릴지 모릅니다. 권력자들의 미움을 살 거고 일부 기업들은 저를 꺼려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수신자 목록에는 제 고객사들, 업계 인사들, 그리고 주요 언론사가 포함돼 있었어요.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한 번 누르면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도현의 말을 떠올렸어요. 죄 없는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순 없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노이의 저녁거리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뭔가로 가득 찼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이틀 뒤 마야의 기사가 발행됐습니다. 국제금융 전문지에 실렸고 곧 주요 언론들이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정부의 계획된 압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처음엔 부인했어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문서, 녹취록, 전력 차단 기록, 모든 게 공개됐어요. 언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국내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어요. 정부가 외국 투자를 망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죠. 문제의 관료 투자부 장관의 사위는 급히 경질됐습니다. 장관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투자 환경 개선을 약속했고 한국 기업과의 재협상을 제안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규 증설 계획은 이미 다른 나라로 확정됐습니다. 베트남은 거대한 투자 기회를 놓친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진실이 밝혀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클레어, 해냈어요. 진실이 이겼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우리가 해냈어요. 마야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의 밤거리가 여전히 활기찼어요. 하지만 이제 이 도시도 변할 겁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책임자들이 문책됐고 정책이 바뀔 거예요. 저는 마야에게 대답했습니다. 제 일을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다르게요. 마야가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질 건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젠 숫자만 보지 않을 거예요. 사람도 볼 거예요. 마야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게 진짜 리스크 분석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1장에 적었던 리스크 트리거를 다시 읽었어요. 세금, 전력, 정치 개입, 체면 싸움. 전부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사람. 진짜 리스크는 사람을 잃는 거였습니다. 신뢰를 잃는 거였어요. 베트남 정부는 단기 이익을 쫓다가 장기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기 비용을 감수하며 장기 신뢰를 지켰죠. 결과는 명확했어요. 베트남은 투자를 잃었고 한국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강한 건 생산량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선택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투자 환경 개선 계획을 내놓았고 외국 기업 보호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았어요. 다른 외국 기업들도 여전히 신규 투자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도 있었고 씁쓸함도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건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저는 협력업체 대표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응우엔 씨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달리 생기가 돌았습니다. 클레어 씨 고마워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밝혀줘서 우리가 살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한국 기업이 여러분을 지킨 거예요. 응우엔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기업은 달랐어요. 떠날 수 있었는데 남았어요. 끝낼 수 있었는데 지켰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응우엔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잘 몰랐어요. 그냥 큰 기업들의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에 봤어요. 한국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 나라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한국을 잘못 봤었어요. 응우엔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이번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응우엔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의 선택을요.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하노이에 왔을 때 저는 냉소로 가득했었습니다. 기업을 믿지 않았고 사람을 믿지 않았고 세상을 믿지 않았죠. 7년 전 트라우마가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의 선택을 보며 제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기업도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익보다 신뢰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걸 확인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장에 적었던 리스크 트리거를 다시 읽었어요. 세금, 전력, 정치 개입, 체면 싸움, 그리고 사람. 전부 확인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한 줄을 추가했어요. 진짜 강함은 복수가 아니라 품격이다.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일어섰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하노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앞으로 변할 겁니다. 정부는 교훈을 얻었고 정책은 개선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냉소적인 컨설턴트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숫자와 사람을 함께 보는 분석가가 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대기업의 나라로만 봤다. 그런데 오늘 봤다. 강한 건 생산량이 아니라 약자를 버리지 않는 선택이었다. 복수는 쉬운데 품격은 어렵다. 신뢰는 돈으로 못 산다. 한국은 떠나면서도 사람을 남겼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찾는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였어요.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냉소가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한국 기업의 한 가지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을 지키기로 한 그 선택에서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요. 진짜 리더십이 뭔지요. 그리고 진짜 국가의 품격이 뭔지요. 한국이 보여줬어요. 떠나면서도 사람을 남기는 것. 복수 대신 품격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꺼내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숫자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기는 나라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 교훈을 잊지 않을 거라는 걸요. 사람을 지키는 선택, 신뢰를 쌓는 용기, 품격으로 이기는 힘.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7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됐죠. 그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